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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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비욘디와 대한 아토피 피부염 학회가 함께 준비한 세계 아토피 피부염의 날 기념 특집 라이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앞선 1부에서는요.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과 진단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주셨는데요. 이번 2부에서는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스테로이드와 같은 국소 치료, 그리고 뭐 광선 치료나 영양제와 같은 보조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아주 특별하게 모신 두 분 바로 모시고 인사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대학교 병원의 나찬호 교수님, 고대구로병원의 전지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네.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분씩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조선대병원 피부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나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대구로병원 피부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2부에서도 진짜 알찬 강의를 아주 많이 준비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또 예리한 질문 한번 들어가도 될까요? 네. 네. 오늘의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스테로이드가 들어있잖아요. 이 스테로이드 누구보다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고 또 더불어서 걱정도 참 많이 하는 약제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포심을 가지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이제 처방을 받아서 충분히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사용법을 좀 잘 지키지 않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좀 이런 부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잘 준비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실제로 이제 진료실에서도 스테로이드에 대한 우려를 표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신지 궁금해요. 예, 꽤 많으세요. 그래서 처방을 안 받고 싶다고 미리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 진짜요? 근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꼭 필요하신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좀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설득을 좀 하죠. 사실 가장 네네.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네. 꼭 짚고 넘어가야 돼서요. 설명을 드리고 근데 그래도 거부하시면 일단은 환자분 편하게 안 쓰고 일단 봅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바르는 거기 때문에 좀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 이따가 강연 또 자세히 해주실 거니까 네.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 치료, 네. 요것도 참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요. 그런데 잘못된 보조 치료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교수님? 그렇죠. 사실 네. 이제 대학병원에 근무하다 보면 네. 좀 치료 시기를 많이 늦어져서 음. 오시는 분들이 제법 많은데요. 이제 워낙 만성 질환이고 잘 안 낫다 보니까 또 게다가 이제 피부과학이 독하다는 그런 선입견이 좀 있어가지고 다들 이제 정식적인 치료를 받지 않고 민간요법이나 여러 가지 그런 잘못된 보조요법으로 고생하시고 대학까지 오신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거기에서도 오늘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도움이 안 된다까지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잘못된 치료로. 네. 그래서 오늘 정확한 치료법에 대해서 두 분께서 자세히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기대를 해보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점 질문 많이 주시면 강연 후에 제가 잘 전달 드릴 예정이니까요. 질문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지현 교수님부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제가 맡은 부위가 이제 아토피 피부염 바르는 치료인데 많은 경우는 이제 국소 치료 하는데 결국은 이제 바르는 치료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결국 아까 첫 번째 이제 타임에서 그 보습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이번 준비하는 내용에 있어서 많지는 않았고요. 하지만 이제 아토피 피부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소위 결국 피부에 대한 장벽을 보존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그 1차 치료를 생각을 해보면 바르는 치료는 보습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또 다른 개념에서 해보면 보습제는 뭐 사실 꼭 약제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개념에서 어떻게 보면 1차 바르는 약물 치료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고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쉽게 그냥 연고라고 말을 할 뿐이지 실제는 굉장히 다양한 제형, 그러니까 뭐 로션일 수도 있고 크림일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젤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소위 말하는 기제 안에 약이 들어간 것을 이제 우리가 소위 연고라고 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바르는 치료이고 그리고 대표적인 아토피 치료의 1차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에 직접 바르는 약이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대부분의 약들은 이제 먹는 약인데
결국 이제 안과나 피부과 쪽에서만 약간 특이하게 가장 중요한 부위에 그런 어떤 약을 전달할 수 있는 경로가 되어 있고요. 이게 피부에 직접적으로 이제 바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피부에 이제 고농도로 도달을 하게 되어서 피부 외에 다른 장기에 대해서는 약물 노출이 최소화되는, 사실 그건 대단한 장점인데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전신 먹는 약제 등에 비해서는 부작용이 국소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약제입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은 사실 우리가 아토피 피부염 하지만 진단 후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환자의 어떤 중증도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아토피 환자분들 중에 아주 경증인 분들은 기본 치료만으로도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거의 문제가 없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기의 그런 어떤 아토피 피부염에 있어서의 중증도에 따라 치료를 이제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여기 보듯이 경증이든 중증이든 이제 모든 아토피 피부염 단계에서 국소 치료는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이 되는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궁금한 거 생겨서 하나 네. 질문 드려도 괜찮아요? 네네. 그 보습제가 그 기본 치료다라는 네. 말씀을 좀 주셨는데, 보습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지만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냥 그런 로션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어떤 무언가가 있는 그런 건지 개념을 한번 짚어주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보습제는 우리가 통칭해서는 그냥 시중에서 파는 모든 걸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네네네.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 피부라는 건 일종의 장벽인데 장벽이 깨져 있고 예민하고 다른 분들에 비해서 약간 이렇게 하이퍼 센시티비티라고 이제 과민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웬만하면 이제 그 성분 중에서 자극을 적게 줄 수 있는 그런 알레르기를 안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을 이제 그것만 이제 최대한 줄여서 이제 그런 어떤 보습제를 쓰는 경우가 이제 보통은 병원에서 이제 드리는 거고요. 네. 사실 이것도 아토피 피부염 자체가 심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아까 말씀하신 개념의 보습제를 쓰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병원에서 보통 처방해 주시는 그런 의료기기로 네네, 포함 맞아요. 지정된 그런 어떤 뭐 제로이드라든지 네네, 맞아요. 뭐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그들 중에는 네네. 이제 제가 환자분한테 가끔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화장품 계열의 보습제를 고를 때도 색이 없고, 그러니까 뭔가가 이제 계속 인그리디언트가 더 들어가게 되면, 첨가물이 더 들어가게 되면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자극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이 없거나 색이 없거나 이런 걸 이제 하는 편이고요. 사실 그 보습을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을 나타내는 성분들도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한테 가장 적합한 보습제를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그 중에 이제 많이 쓰시는 게 이제 제로이드인 거고요. 제로이드와 유사한 다른 제품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보습제가 뭐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주셔서 도대체 어떤 걸 발라야 되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바르는 네, 치료는 가장 이런 중증도에 상관없이 기본이 되는 치료이고, 자, 근데 생각보다 바르는 치료는 쉽고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르는 약은 결국 약물이 작동을 하려면 어느 정도 흡수되느냐가 이제 중요한데요. 결국 흡수되는 어떤 그런 양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도표 면적이 중요하고요. 당연히 이제 도표 면적이 넓어지면 흡수되는 약의 용량도 늘어날 거고요. 저기서 이제 각질층의 상태라고 표현을 했는데, 각질층은 어떻게 보면 피부의 두께와도 상통하는 측면이 있어서 각질층이 두꺼운 이제 가장 대표적인 부위가 손바닥, 발바닥인데, 손바닥은 사실 뭔가 발라도 투과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고, 이제 또 대조적으로 이제 눈꺼풀이나 아니면 목같이 이런 얇은 부위 같은 경우는 똑같은 양을 바르더라도 손바닥, 발바닥보다는 훨씬 많은 양이 흡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바르는 약을 쓸 때 사실 환자분들의 나이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나이에 따라 그 피부의 어떤 두께나 상태가 다를 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 밀폐 여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아동기에도 영유아기에서부터도 이제 시작하는 아토피 환자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런 바르는 치료제를 기저귀 차는 부위에다 만약에 하게 되면 이렇게 밀폐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원하는 예측되는 농도의 어떤 흡수량보다 좀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밀폐 여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많이 이제 좀 알아보신 분들은 아마 이게 스테로이드 약제에 따라 그 소위 말하는 농도 혹은 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바르는 어떤 위치나 흡수되는 거나 아니면 나이에 따라 저희가 저걸 다 다르게 이제 부위를 이제 골라서 드리고요. 그리고 또 바르는 흡수량에 비해서는 또 당연히 빈도수가 많으면, 그러니까 한 번 바를 거 두 번 바르고 하다 보면 당연히 또 흡수가 많이 될 거기 때문에 빈도도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보면 똑같은 약을 처방해도 어떤 분들은 다음 팔로업 시간에 오셨을 때 다 쓰신 분이 있고 안 쓰신 분이 있거든요. 남아있는 분이 부분. 계시고. 네, 그래서 네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을 도포하느냐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총 토탈 기간 혹은 열심히 잘 발랐던 어떤 기간에 따라서도 바르는 약이 흡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바르는 치료라고 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긴 네. 한데 뭐 부위나 나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좀 네. 사용법을 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네. 그래서 네. 이런 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가장 보면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들 수 있는 게 아토피 바르는 치료 중에서는 국소 스테로이드제, 결국 이제 스테로이드 네. 연고라고 될 수 있는데요. 네. 다들 이제 제일 많이 가지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스테로이드 포비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스테로이드 부작용에 대한 이제 공포가 있는 건데요. 제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피부과 의사다 보니까 스테로이드는 인간이 개발한 혹은 발명한 최고의 명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제가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봤거든요. 어머, 너는 어떻게 여쭤보셨어요? 네. 인간이 개발한 약 중에 제일 좋은 훌륭한 약이 뭐라고 생각하냐 했더니 네네. 거기서 이제 페니실린을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어떤 감염 질환에 있어서는 그게 제일 중요한 약일지 모르지만 스테로이드는 염증을 이제 많이 다운시켜주는, 낫게 해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스테로이드는 이제 명약이고 단지 이것의 올바른 사용이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테로이드 강도, 포턴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7개로 나눠져 있고요. 또 다른 국가에 따라서는 이걸 이제 8개나 뭐 4개나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결국은 이런 강도에 따라서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환자분을 진료 보실 때 아마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만 주고 처방을 해주고 좀 편하게 발랐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얼굴에 바르세요. 이거는 몸에 바르세요. 이렇게 다 나눠 드리는 거거든요. 결국 그 이유는 이 스테로이드 강도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선생님 말씀하거나 혹은 이렇게 적어주신 그 처방전에 나와 있는 걸 보고 해당하는 부위에 이제 바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제뿐만 아니라 물론 스테로이드 중요하지만 치료제는 결국 효과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많이 바르고 자주 바르고 하면 효과는 좋겠지만 그게 사실 부작용에 대한 게 항상 우려가 되니까요. 그래서 약제 강도와 적용하는 피부 부위는 처방대로 하시고요. 적용 용량은 저희가 대충 이제 그 연고제의 입구가 5mm 정도 되는데 네네. 그 5mm 정도 되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성인 손가락 피부 한 마디 정도를 짜면 0.5g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것을 이제 성인의 두 손바닥 측면을 이제 바를 수 있는 양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튜브에서 연고를 짜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포의 수는 사실 이제 적절히가 되게 애매한 건데 사실 많지는 않지만 저 도포하는 횟수에 대한 연구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말은 꼭 스테로이드는 2번 바르는 게 1번 바르는 것보다 더 좋지 않다라고 되어는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 환자가 아주 급성기 악화됐어요. 그러면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이제 2번씩 바를 수 있겠죠. 많이 힘들고 가려우니까. 근데 조금 완화되면 굳이 또 2번을 바를 필요도 없으니까 그때 이제 또 1번으로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꼭 2번이라 그래서 멀쩡하고 좋아진 피부에 계속 그걸 할 필요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용 기간도 적절히 하는 게 중요한데 가끔 환자분들 중에 이렇게 인서트 페이퍼라고 안쪽에 들어있는 거를 읽고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거기 보면 똑같은 스테로이드 연고인데 2주까지, 4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고 대략 한 2주 안팎 정도 바르시면 되고요. 보통 2주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우려하지 않고 바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토피 환자들 질환이 이게 만성적이다 보니까 끊질 못하시고 예방적으로 좀만 안 바르면 악화된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방적으로 바르고 싶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절대 안 되시고요. 보통 이게 플레어업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그 급성기 악화 시기에 스테로이드 쫙 치고 빠집니다.
그래서 또 잘 지내다가 또다시 어느 순간 그런 급성기가 또 오면 그때 또 쓰고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아까 최고의 명약이라고 소개를 네. 해 주실 만큼 이제 적절히 잘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으니까 아까 방금 설명 주신 네. 그 사용법을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아까 저 용량에 대한 설명을 한 번만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손가락으로 뭐 한 어느 정도가 저 0.5g에 해당하는지. 그게 이제 5mm 정도 이쁘니까 네네네. 걔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짜면 네네네. 요만큼을 이제 하얀 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걸 이렇게 해서 손가락 2면 정도 이제 바르시는 거죠. 손바닥 2면 정도. 성인. 그렇군요. 용량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피부과에 다니시는 분들은 좀 들어보신 약제일 수 있는데 칼슘유린 억제제라는 바르는 연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스테로이드보다는 좀 힘이 약한 효과가 약간은 떨어지는 스테로이드 사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조금 적거든요. 그래서 효과는 좀 약해도 꽤 오래 바를 수 있고요. 이 약제는 이제 프로액티브라 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 환자분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매일 바르던 연고를 격일로 이제 도포 횟수를 줄이고 어떤 그러니까 목적에 따르면 이제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주에 2번만 발라도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유지 치료로 이제 가능하게 쓸 수 있는 약제입니다. 그다음 이제 항생제를 또 병원에 다니시다 보면 받아오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 이제 급성적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때 2차 감염이라고 세균 감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급성 악화 시에 진물성 부위에 따라 바를 수 있고요. 이제 이때도 선생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안내에 따라 바르시면 될 것 같고 때로는 곰팡이약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특히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 중에 손발 습진이 이제 있으신 분들 중에 발 같은 경우는 이제 무좀이 워낙 아토피 피부 환자들 피부가 약하다 보니까 오는 경우가 있어서 스테로이드를 계속 바르는데도 굉장히 심하게 가렵거나 호전이 없으면 한 번쯤 이런 상태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병원에 들리시면 때로는 이렇게 곰팡이 약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나오는 내용에 있겠지만 생각보다 아토피 피부염은 요즘 최근 급속도로 많이 발전을 해서 신약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많은 약들은 주사제거나 경구제일 텐데 사실은 저런 어떤 기전을 가진 약 중에 바르는 약도 개발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리다 보면 이제 하나씩 이제 국내에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사실 그 같은 약이어도 제형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그쵸. 느끼시는 정도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도 뭐 시간은 걸리겠지만 바르는 약이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다 보면 사실 경증, 중등증, 중증 환자들 모두가 소위 말하는 기본 치료, 보습제 사용하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그 바르는 치료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치료거든요. 중도도에, 그러니까 중증도에 상관없이 이런 걸 잘 아시고 그 선생님을 믿으시고 너무 걱정하지 않고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지현 교수님께서 이제 기본 치료와 국소 치료에 대한 설명을 너무너무 잘 해주셨는데, 요거는 정말 아주 약하신 분들부터 이렇게 중증이신 분들까지 모두 다 공통적으로 받는 치료니까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른 이제 나찬호 교수님 차례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치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좀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까지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그 앞선 전지현 쌤이 보여주셨던 편인데요. 그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이 오게 되면 일단 그 중증도를 제가 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증, 중등증, 중증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심한 분들은 이런 전신 치료제를 이제 권하게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부습제라든가 국소 치료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만으로 충분히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기타 치료, 이른바 이런 보조 치료를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한 심한 분들도 이런 전신 치료에 좀 저항성을 보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조금 더 안전한 상대적인 이런 보조 치료, 좀 치료의 좀 수능도가 높아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릴 거고, 경구 항히스타민제도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좀 바를 수 있는 항생제, 항진규제 같은 항균제,
그리고 광선 치료도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랑 항원 특이 면역 치료, 그리고 요즘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게 이제 보조 영양제로 어떤 걸 먹으면 좋냐는 질문도 많이 듣는데 그것도 마지막에 좀 설명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항히스타민제인데요. 이게 피부과 가시면 제일 많이 처방받는 약제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려움증으로 대부분 이제 피부과를 가시게 되는데 이제 히스타민이라는 이제 물질이 있는데 이게 비만세포라는 면역세포에서 유리되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대부분 가려움증에 많이 관여를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토피 비염은 대체적으로 가려움증이 주 증상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제일 먼저 이제 처방받는 약이 이쪽 약에 있을 수 있는데 하지만 아토피 비염은 앞선 원인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히스타민 분비만으로도 그 꼭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피부 장벽이라든가 면역 상태 이상이라든가 이런 신경계 이상 같은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또 만성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꼭 히스타민을 차단해서만이 가려움증이 조절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은 히스타민제를 많이 처방 안 하시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논문들을 살펴보시면은 이제 바르는 스테로이드제하고 이제 처방해드리는 이제 경구 입으로 먹는 이제 항히스타민제를 먹었을 경우에 함께 사용했을 때는 가려움증 조절이 충분한 도움이 된다라는 보고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아직까지도 많이 처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약간 나라별로는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북미나 유럽권은 사실 항히스타민제를 많이 처방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나 일본 쪽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항히스타민제를 어느 정도는 충분히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게 되면은 이제 이게 히스타민 수용체라는 게 여러 가지 장기나 이런 면역세포들 특정 부위의 수용체를 통해서 이게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피부과 영역에서 이게 작용하는 거는 H1 수용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혈관이라든가 피부에 있는 알레르기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그런 쪽에 이제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쪽으로 이제 항히스타민제를 쓰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H2 수용체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가 위벽에 많이 있는 그런 수용체고 이게 우리 위산 억제제로 그래서 많이 쓰이게 됩니다. H3 수용체 같은 경우는 이제 혈관계 쪽에 있고 최근에는 H4 그 수용체라는 게 이제 아토피 피부염에도 연관된 여러 가지 면역세포에 발현되는 수용체에 있는 걸로 알려져서 이쪽을 차단해주는 이런 항히스타민제가 지금 개발 중이고 임상 시험 중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H1을 차단해주는 이런 약제를 임상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면은 앞으로는 H4를 이쪽을 차단해주는 약제를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대체적으로 피부과에 이렇게 독하다는 약간 오명이나 낙인 효과를 준 약이 항히스타민제가 조금 그런 몫이 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졸립니다. 몸이 나른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독하다는 오해를 많이 사는데 그 약이 바로 1세대 H1 항히스타민제가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우리가 혈관 내 장벽이라고 해가지고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BBB라고 하는데요. 거기를 통과해서 뇌 쪽으로도 영향을 좀 주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조금 진정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을 조금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가렵고 긁어가지고 이렇게 악순환이 이제 반복되는 게 아토피의 그런 주된 기전이기 때문에 좀 졸려서 덜 긁게 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저녁에 잘 가려워서 못 주무시는 분들한테 1세대 H1 항히스타민제를 처방을 해주면은 수면 장애에 도움이 좀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2세대는 아까 말한 그 혈관 내 장벽을 통과하지 않는 그런 세대 약제거든요. 그래서 2세대 같은 경우는 좀 더 진정작용이 훨씬 적겠죠. 그래서 일단 이 항히스타민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아토피 피부염 자체가 알레르기 베이스 질환이다 보니까 형제 질환들이 이제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 그리고 또 두드러기 증상이 동반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증상들이 동반되는 분들한테 특히나 함께 썼을 때 효과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녁에는 이제 좀 진정작용이 있는 항히스타민제를 쓴다던가 그리고 이런 동반 증상이 있을 때 알레르기 동반 증상이 있을 때 2세대 항히스타민제를 쓰는 것이 임상적으로 가려움증을 좀 차단해 준 데 매우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조금 이제 주의할 상황으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졸릴 수 있고 또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나른해지고 집중장애 발생할 수 있고 또한 항콜린성 작용이 이제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되게 입안도 타고 이제 또 배뇨장애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좀 직장인이나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 또 운전하시는 분들은 주중 일과 시간에는 좀 약제 사용에 조금 주의를 요할 것 같고 노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제 전립선 비대증 있는 분들도 되게 더 이런 약들을 먹으면 더 힘들어 하시거든요. 항상 환자분들한테 처방할 때도 이런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사용하면 되고 다만 이제 독하다는 그런 편견하고 달리 의외로 부작용이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드러기 환자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몇 년에 걸쳐서 안전하게 복용하신 분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한 약제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조 치료는 이제 항균제인데요. 이제 말 그대로 항균제는 이제 그 감염 미생물에 대한 그런 치료제를 얘기하는 건데 항생제는 이제 박테리아, 세균에 대한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앞서 이제 전지현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토피 피부 환자분들은 이제 피부 장벽이라 부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손상되어 있고 약하기 때문에 2차적으로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혐오균 같은 2차 감염증에 매우 취약하거든요. 게다가 또 이런 장벽 기능 말고도 우리를 보호해주는 항균 펩타이드라는 그런 물질도 상당히 많이 이제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감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이런 약제들을 쓰는 것이 좋고요. 특히나 환자들 제가 그 검사해보고 그러면은 포도상구균 같은 것도 이제 피부 몸에 같이 살고 있는 정상 상재균은 맞는데 이게 아토피 환자분들한테 이제 피부염이 있는 경우 되게 많이 검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같이 살고 있다가 피부에 안전하게 같이 살고 있다가 이제 병원성으로 바뀌면서 아토피 피부염 증상을 악화시키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의 증거가 확연히 보이거나 이를테면 이런 농가진 발진 같은 거라든가 감염증, 진물이 좀 심하게 나거나 찢어져서 피가 나는 경우 그런 것들은 이제 감염증으로 보고 이제 2차적으로 바르는 이런 시중에 나와 있는 항생제 같은 거 발라볼 수도 있겠고 이제 좀 심상치 않으면 이제 경구나 이제 혈관이나 근육으로 맞는 항생제 주사를 쓸 수 있겠죠. 다만 항생제는 내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뭔가 명확한 2차 감염증 증상이 있을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거 항생제 연고도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한 며칠 정도까지 쓰는 게 좀 좋다 이런 거 좀 있을까요, 교수님? 이게 딱 그 정확한 사용 기간에 대한 레퍼런스는 없지만은 네. 이제 내성 문제도 있고 효과 문제 면에서는 이제 어떤 바르는 약제든 경구 약제든 한 3일 정도는 최소한 써보는 걸로 네네네. 되어 있고 그래서 좋아지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빨리 이제 2번 바를 거를 1번 바르다 그런 식으로 테이퍼링 하면서 끊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되게 좀 흔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이지만 또 너무 오랫동안 바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바르는 항균제 또 항진균제가 있는데 진균이란 거는 이제 곰팡이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세균 말고도 곰팡이에 대한 감염증이 좀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말라세지아라는 그런 그 균주가 있는데 얘들도 저희 피부에 같이 살고 있는 피부 상재균이거든요. 얼굴, 목 쪽이나 두피 쪽에 많이 있는데 얘들이 또한 이제 병원성을 띠게 되면서 아토피가 악화되는 경우가 제법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균주들은 두경부, 얼굴, 목, 두피 쪽에 상당히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얘들이 병원성으로 바뀌어버려가지고 이제 피부 증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쪽이 되게 얼굴, 목 쪽, 두피 쪽이 각질도 끼고 비듬도 많이 생기고 진물도 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시아인들, 우리 한국인들 그 성인 아토피 비염에 이런 형태가 많은데요. 이제 특히 그런 환자분들한테는 이런 항진균제가 들어있는 샴푸 같은 것들 사용해 주는 게 도움이 되고 아주 단기간 뭐 짧게는 1, 2주, 길게는 뭐 한 달까지도 써볼 수도 있는데 경구 항진균제 또 바르는 항진균제 같은 것들을 사용하면서 증상을 좀 호전시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광선 치료인데요. 이제 광선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의 효과를 보일 수 있는 다양한 파장대에 이제 자외선을 이용하는 치료인데요. 얘들이 면역 그 억제 기능 작용이 있기 때문에 좀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UVA 같은 경우, 자외선 A 같은 경우는 좀 급성기 염증에 좀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근데 피부과에서 많이 쓰는 거는 이제 보통 그 단파장 자외선 B라고 해가지고 이제 짧은 영역대의 그 치료 효과를 보이는 자외선 그 B를 이용하는 그런 광선 그 치료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치료기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
또한 부분 많이 가렵거나 태선화된 부위, 많이 두꺼워지는 피부에 효과가 있는 그런 레이저 팁이 있어가지고 조금 부분 통증도 유발되지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라든가 조금 이제 뭔가 광선 치료에 두려움을 겪는 환자분들한테 쓸 수 있는 이제 엑시머 레이저 치료도 이제 광선 치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아토피는 이제 면역 불균형 질환인데 이런 것들이 모두 조금 억제가 되면서 효과가 보일 수 있겠고 결국 피부 질환 많이 두꺼워지면서 그 환자분들이 힘들어하는데 이런 것들도 그런 정상화되면서 치료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치료 다만 조금 번거로운 게 병원에 좀 자주 오셔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소 2, 3일 간격으로 병원에 한 주 2, 3일은 오셔야 효과가 나타나고 또한 그 정말 한두 번으로는 치료가 잘 안 되거든요. 적어도 한 몇 달 정도는 꾸준히 받으셔야 효과가 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국소 제형이나 보습제하고 충분히 바르면서 치료 효과를 보일 수 있겠고 다만 저희가 좀 심한 분들은 그 요즘 아토피 비염의 전신 면역 억제제나 그 전신 그 면역 조절제 같은 걸 먹게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자외선을 쬐주면서 치료하다 보니까 면역 억제제를 먹는 분들은 이렇게 병행 치료할 때 조금 유의가 좀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결국 제 환자분한테 설명할 때는 저희 뭐 약간 여름철에 해수욕장 갈 때 이렇게 일광욕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치료 많이 말씀드려요. 그래서 네네. 결국 그 일광욕도 과하면 결국 조금 타지 않습니까? 피부도 벗겨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전신적으로 큰 악영향을 주지 않는 피부에만 국한된 그래서 소아나 성 이제 특히 임산부들한테도 특히나 효과적인 치료법이기 때문에 아주 안전한 보조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이 광선 치료는 이렇게 꼭 대학병원에 가야지만 받을 수 있는 치료인지 아니면 좀 일반 로컬 병원에서도 쉽게 받을 수 있는 치료인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사실 의외로 네네. 그 피부과 그 전문의 선생님들은 네네. 병원에 광선 치료기를 구비해 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꼭 대학까지는 안 오시더라도 집 부근에 있는 개인 병원에 전화 문의해 보시면 의외로 광선 치료기를 구비해 놓는 병원들이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도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항원 특이 면역 치료가 있는데요.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제 보통 피부과 가게 되면 알레르기 검사를 보통 많이 이제 추천받게 되는데 알레르기 검사에서 나는 진먼지나 진드기 쪽, 꽃가루나 동물 쪽에 뭔가 알레르기가 나왔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그 임상 증상과 이게 인과관계가 있다. 실제로 접촉했을 때 내가 뭔가 2차적으로 피부염이 안 좋아진다, 가렵다 하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레르기가 있는 걸로 보거든요. 일종의 이제 면역을 획득하는 방법이죠. 자꾸 노출시켜가지고 이런 항원들에 대해서 면역력을 획득하는 방법인데 이미 알레르기 비염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항원 특이 면역 치료가 상당히 효과적인 걸로 이미 밝혀졌고요. 그래서 아토피 비염은 사실 알레르기 비염에 비해서는 조금 효과가 아직은 불분명하다는 보고들이 많긴 합니다. 게다가 비염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 이제 최소한 정도 해봐야 된다는 얘기가 있지만은 아토피 비염보다 그것보다 좀 더 긴 3년에서 5년까지는 장기간 해봐야 된다는 그런 보고들이 많고 방법 자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피하 주사로 이렇게 맞는 방법이 있고 이제 설하락해서 이제 혀 밑에 그러한 이런 약재 같은 것들을 이제 주기적으로 넣어서 치료하는 방법인데 피하 주사는 효과는 좋아요. 근데 주사를 매번 맞아야 되고 이거를 장기간 초반에는 1주 간격으로 좀 한동안 맞다가 어느 정도 일정 농도에 도달하면 이제 한 달 간격, 2달 간격으로 맞을 수도 있지만은 주사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힘들 수가 있겠죠. 다만 요즘 그 애기들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설화요법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면 이제 혀 밑에 하는 거고 얘네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초기 치료가 끝나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만 하면서 계속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린아이 친구들도 많이 이제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이고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알레르기 반응은 아주 드물게 이게 아나필락시스 반응 같은 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초반에 치료를 시작할 경우에는 병원에서 이제 선생님들과 상담하고 이런 반응이 없는지 체크하면서 치료를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주의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먹는 영양제 이제 보조요법인데요. 사실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저희 아토피 피부염 학회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치료 가이드라인도 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많이 이제
연구하시고 이제 종합을 해서 저희들끼리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거는 유산균과 그 달맞이꽃 종자유, 비타민 D 세 가지 정도를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네, 네. 기타 다른 뭐 보조 영양제도 약간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효과가 있을 수는 있는데 상당히 그런 어떤 그 정량화되거나 정성적인 그런 데이터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세 가지 약제 정도만 보조 영양제로 효과가 있다는 걸 추천드리고 있고요. 이제 첫 번째로 유산균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용어 정리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 뭐 프리바이오틱스 막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프로바이오틱스는 그 자체로 이제 장내 미생물 균형을 개선해서 인간에게 유익하게 작용하는 이른바 이제 유익균 같은 거죠. 우리 방송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락토바시러스라든가 비피도박테리움 같은 거. 이 장내에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유산균을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거고, 프리바이오틱스 같은 경우는 이런 유익균들 증식에 도움이 되고 또 장내 환경에 개선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인자들, 뭐 올리고당이나 식이섬유, 글루콘산 같은 것들이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런 유산균들이 먹는 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투여해서 효과를 볼 수 있고 요즘에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나온 이제 신바이오틱스라고 그런 제품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형들을 한번 먹어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학회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다고는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저희가 전신 치료제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그런 약제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증거가 아주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치료나 그런 예방적인 효과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고 아직까지도 찬반 의견이 아주 조금 많이 이제 있긴 하지만은 큰 부작용이 없고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걸로 짐작되는 이제 보조요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것들을 분석한 것들이 이제 여러 의학 그 메타 분석에서 알려졌는데 그래서 그나마 좀 최근에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보고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아나 성인에서 분명한 치료 효과도 있는 거고 중증도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보조 영양제로 알려져 있고 또한 이제 아토피 그런 개인력이나 과거력이 있는 산모한테서 출생 전후에 산모한테도 먹이고 태어나자마자 이제 애기한테도 좀 먹여봤더니 아토피가 덜 발생하더라. 그런 예방적 효과도 있다는 보고들도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유산균제가 되게 이게 정량화돼 있지 않아요. 균주도 너무 다양하고 그쵸. 어느 정도 양을 먹고 언제까지 먹어야 되지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한 근거나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는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달맞이꽃 종자유가 되겠습니다. 달맞이꽃 종자유 성분은 이제 오메가6 지방산이고 주로 식물성 오일에서 주로 발견되는 필수 지방산이고 이제 감마 리놀렌산이 아주 풍부한 그런 보조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메가3 지방산하고 많이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가 생선에 많이 있는 지방산이에요. 뭐 EPA나 DHA 막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거랑은 조금 종류가 다른데 아무튼 이제 6 지방산이고 이런 것들이 그 아토피 비염 환자들 조사를 해봤더니 뭔가 대사 과정 중에 조금 이런 것들로 그 발현되는 그런 그 확률이 적어가지고 이런 것들 보충해줬더니 효과가 있다는 그런 보고가 많아서 이제 보조요법으로 쓰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피부 장벽 기능 개선과 염증 조절에 효과가 있는 걸로 어느 정도 밝혀져 있고 이것도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의학 논문에서 메타 분석에서 찬반 의견이 좀 뜨겁긴 합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얘네들은 부작용이 크게 없고요. 그리고 좀 고용량을 좀 쓰면 쓸수록 부작용과 달리 확실히 효과가 있는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용량을 좀 올리면 더 효과가 있고 그래서 어린아이나 그런 좀 그 전신 치료제 조금 거부감이 있는 분들한테 사용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충분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튀긴 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을 먹었을 때라든가 아니면 전신 스테로이드를 함께 사용했을 때는 약간 이런 보조 영양제를 먹었을 때 대사 과정 중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함께 이 약제를 먹었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타민 D가 있는데요. 비타민 D는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피부에서도 만들어지는 이제 비타민 되겠고, 뭐, 볕 좋은 날 한 그 반팔 반바지 입고 한 20-30분 정도 쬐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양의 비타민 D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것 말고도 이제 생선이나 버섯이나 유제품 같은 것들 많이 먹어주게 되면 많이 좀 오를 수가 있겠습니다. 비타민 D는 사실 이제 북유럽에서 이런 것들이 연구가 제일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쪽이 위도고도 높고 햇빛도 덜 일조량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쪽 유병률이 상당히 더 높다는 보고가 있고 또 바깥 활동이 적을수록 이런
아토피 습진 피부염이 많다는 그런 연구가 있은 뒤로 비타민 D가 조금 조명을 받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면역 작용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 물론 정상인들도 많이 떨어졌다는 보고도 많지만 실제 아토피 환자분들 열에 한 8, 9명들은 정상 수치가 30인데 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환자분들이 있거든요. 혹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보충해주면 어느 정도 치료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량 자체는 하루에 적어도 한 1000 IU 정도를 한 3개월 정도는 먹어줘야 한 10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주 바닥인 분들은 거의 한 3개월에서 반년, 길게는 1년까지 좀 먹어줘야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은 장황하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제 전신 치료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제 환자분들이 되게 불안해하세요. 근데 이제 그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런 치료법들은 되게 안전한 방법들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가렵고 너무 힘든 환자분들은 이런 그 경구 항히스타민제 좀 도움을 받는다던가, 그리고 이런 뭔가 감염의 징후가 좀 보일 때는 이런 항균제를 사용한다던가, 뭐 조금 이제 먹는 전신 치료제 거부감이 있거나 조금 부작용이 있는 분들은 이제 피부에만 찌어줄 수 있는 광선 치료에 도움을 받는다던가, 특정 그런 항원의 이런 항원 특이성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역 치료를 해본다던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런 3가지 정도의 보조 영양제를 사용하시면 어느 정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안전하고 좀 검증된 보조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자세히 좀 설명을 주셨습니다. 사실 메인 치료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보조 치료를 함께 했을 때 더 치료 효과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들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또님께서 궁금한 점 잘 집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댓글을 주셨는데, 남은 시간 동안 질문 좀 받아보면서 교수님들의 답변 받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서인님 질문 먼저 한번 볼게요. 스테로이드에 대한 질문을 마침 또 주셨네요. 가려움증이 심합니다. 병원에서 처방을 받았는데 얇아지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고민이 되고 망설여지기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의견을 주시자면요. 네. 스테로이드를 과량 오랫동안 바르면 피부가 얇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당연히 있기는 한데, 솔직히 이렇게 잘 조절해서 바르면 부작용 없이 잘 바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정확한 사용량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 부위별, 네, 네. 잘 설명을 주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행복한 인생님께서 아이가 5살인데 이제 증상이 심하지는 않고 가끔 건조함 그리고 약간의 붉어짐만 있습니다. 이럴 때도 스테로이드 사용하는지 아니면 보습제만으로 관리를 해도 괜찮은지 질문 주셨네요. 아이의 나이도 그렇고 사실 증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바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기보다는 우선 보습제로만 잘 관리를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더 안 좋거나 하면 그때 스테로이드 연고 사용을 고려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저 기사에선가 그 보습제를 굉장히 많이 써야 된다라는 내용을 본 것 같아요. 가령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통을 다 쓸 정도로 많이 써야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좀 맞는 내용인지 어느 정도로 써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어떤 환자에서 하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는데요. 사실 그게 일주일에 한 통이고는 조금 안 맞을 것 같고요. 네네. 이게 그리고 계절적인 문제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겨울같이 좀 건조할 때는 저희가 보통 그냥 매일 한 번은 이상 바르라고 하고요. 이제 좀 안 좋은 경우에는 그때는 한 2번 정도 바르라고 하는데, 도포하는 것도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다들 조금씩 다르지만 그게 꼭 한 통을 일주일에 다 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혜니님 질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토피 때문에 가려워서 고민이라고, 혹시 가려울 때 참을 수 있는 꿀팁이라던가 아니면 좀 급성으로 올 때 좀 대처할 수 있는 대처법 이런 거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아토피가 정말 가렵지 않으면 아토피가 사실 아니죠. 그래서 가려우니까 결국 피가 날 때까지 긁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네. 결국 긁고 끝내야 이게 해소되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긁으면 결국 피부가 두꺼워지고 더 거기 또 가려움증 물질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 사이클을 언젠가 한번 끊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긁지 않는 거는 일단 꼭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런 보조
치료 같은 것들을 저희가 권하는 거죠. 그래서 경구 항히스타민제가 의외로 가려움증을 조금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 의료기기 그 보습제들도 어느 정도는 좀 이런 항소양증 작용들이 있는 보습제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발라준다던가 좀 쿨링 에이전트라고 해가지고 조금 보습제 약간 시원하게 도포해주는 그런 보습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 주신다던가 그러면은 조금 덜 가려울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 그 가려울 때 참는 거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그렇죠. 그 순간에 딱 참고 넘기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렇군요. 이제 쉽지가 않고 네. 본인이 또 무의식적으로 손이 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본인은 네. 절대 안 가려워서 손을 안 댔다고 하는데 그 다음 방문 때 보면 이렇게 피부가 두꺼워져 있어요. 근데 아. 본인이 인지 못하는 경우가 꽤나 많고 음. 대체적으로 저녁에 잘 때 긁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자기 전에 꼭 보습제도 한 번 더 바르고 뭐 자기 전에 많이 피부염이 있었던 분은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고 잔다던가 항히스타민제를 뭐 그 드시고 주무시면 아침에 훨씬 더 낫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어른도 가려움을 참기가 어려운데 저는 아이들이 막 잘 때 막 긁어서 잠 못 잔다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아이들을 좀 관리하는 게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그렇죠. 그래서 음, 특히 아이들은 정말 쉽지가 네. 않은 것 같아요. 식사하면서 상당히 많이 힘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혹시 너무 가려울 때 알코올 솜으로 문지른다고 저스트 뮤직님께서 이거 안 좋은 방법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안 좋은 방법. 네, 네, 더 좋지 않은 건조해지지 방법이죠. 않을까 이런 생각도 그리고 드는데. 자극이 될 수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아까 최대한 어떤 그런 보습제를 바를 때도 자극 물질들을 덜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네, 말씀을 네. 주셨으니까 근데 요거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윤희님께서 하이드로코티존 1% 매일매일 사용해도 괜찮은지 처방받는 2.5% 이게 부위마다 좀 다를 것 네. 같기는 한데 좀 어떻게 답변 주실까요? 사실 매일매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아무리 농도가 낮고 아주 순한, 그러니까 강도가 낮은 스테로이드라 하더라도 기간이 좀 중요한 면이 있어서 사실은 심할 때 쓰고요. 상대적으로 호전이 되면 좀 쉬어가는 시간을 주는 게 피부에 좋습니다. 그렇군요. 보습제에 대한 질문들 많이 주시네요. 혹시 몇 번까지 발라도 되나요? 사실 네. 횟수는 안 정해져 있으세요. 아, 보습제는 네, 그런가요? 네, 그런 거 아, 없으세요. 그래서 그렇군요. 만약 발랐는데도 건조하면 실제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보습제 가격 차이가 때로는 사실 보습제 바르는 과정이 편하지 않거든요. 귀찮거든요. 그래서 조금 보습이 잘 되는 제품들은 솔직히 하루 한 번 발랐을 때 잘 견딜 수 있다면 조금 보습력이 떨어지는 건 두 번 발라야 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횟수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본인이 이제 당기지 않고 그런 건조한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바르면 횟수는 관계없습니다. 보습제는 아무래도 약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횟수의 제한은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로션이 있고 크림이 있잖아요. 요거 뭐 부위에 따라서 요것도 좀 다르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크게 상관없을지. 사실 이제 제가 아까 스테로이드 설명을 할 때 말을 못 했는데요. 그 크림제냐 로션제냐 오인트 연고제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스테로이드도 강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네네. 로션과 크림은 그 보습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사실 여름 쪽에는 이제 끈적거리면 힘드니까 좀 흐르는 타입처럼 로션이 편하고 특히 이제 털이 있는 부분도 로션이 조금 편하고요. 크림 조금 더 이제 보습을 고려할 때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질문들이 더 많이 남아있기는 한데 못다한 질문은 저희 3부에서 이어서 좀 네.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또 금세 이렇게 50분이 흘러갔는데요. 혹시 환자분들 정말 많이 보시면서 이거는 내가 좀 안타까웠다. 요거는 한 가지는 꼭 당부하고 싶다라는 거 있으시면 한 가지씩만 말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네. 저는 사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긴 한데 지금 네. 이 시간에 주로 바르는 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처방을 하면 정말 많이들 안 바르세요. 아, 그게 또 저기 어려움이 있으시군요. 그렇지 이제 저희가 뭐 네. 일일이 다 체크할 수 없죠. 이제 네. 여기를 봐주어 가라고 하긴 하는데 확실히 덜 바르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스테로이드 덜 바르시는 분이 있는데 애기들 같은 경우는 정말 적정한 용량, 적당한 부위에 잘만 바르면 바르는 스테로이드로도 상당히 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사 선생님들 잘 믿고 제가 이제 설명드린 대로 충분한 기간, 충분한 용량을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일단 병원 문턱을 좀 빨리 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빨리 일단 네.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 보면 굉장히 심한 상태 오시는데 왜 이때까지 의학적 치료를 찾지 않으려고 하셨을까? 그래서 우선은 일단 좀 힘들고 증상 호전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을 찾으면 1단계는 이때 해결된 삶이기 때문에 꼭 그런 치료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께서 당부의 말씀도 해주셨으니까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세계 아토피 피부염의 날 기념 특집 라이브 2부를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연이어서 3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 시청 부탁드리면서 2부 이렇게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